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4개의 발을 가지고 있고 뿔은 사슴,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한다. 깊은 못이나 늪, 호수, 바다 등 물속에서 사는데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 풍운을 일으킨다. 용은 전 세계의 고대 문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오늘은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 잉커우시 낭룡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34년 7월 중국의 야오닝성 잉커우시에 비가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오 강이 수위가 급등하면서 요하 부간의 갈대밭까지 물바다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때 몇몇 주민들이 바다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용을 목격한 샤오수칭 노인은 그 당시 9살이었는데 말 위에 앉아 있었기에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그림 속의 용과 거의 일치했으며 얼굴은 매우 각지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눈은 동그랗고 돌출돼 있었으며 온몸은 회색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길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눈도 뜰 수 없고 꼬리도 구부러져 있는 용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용이 비를 피할 수 있게 몸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준 뒤 돌아갑니다. 그 후 사흘이 지나고 큰 비가 한번 내리더니 큰 뇌우를 일으키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목격은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용 추락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쯤 용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은 용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생명체가 8월 초 야오 강 인근의 마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34년 7월 28일 4명의 어린이가 잉커우시 종이 공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용을 발견했습니다. 1934년 7월 28일 성경일보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나타나 어선 세척과 공장 건물을 파손하였다. 또 역에서는 열차를 뒤집어 9명을 숨지게 하였다. 그 후 용은 하늘을 날다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고 1934년 8월 8일 주민들은 야오 강이 바다로 향하는 10km 지점의 갈대밭에서 죽은 채로 썩어 있는 용을 발견합니다. 성경일보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동물은 용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발견 당시 더위로 인해 살과 가죽은 사라져 있었고 용골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 머리는 마치 갑옷과 같은 세판의 뼈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등뼈의 너비는 3촌여, 척추의 양쪽에는 각각 길이가 6촌여 정도 되어 보이는 갈비뼈가 붙어 있었다고 하고 꼬리뼈는 수직판 모양으로 총 28단이었으며 꼬리의 길이만 3장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용이 발견된 곳에는 발톱으로 파낸 듯해 보이는 구덩이가 있었으며 구덩이를 따라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고 용골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용의 힘줄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일보는 기사와 함께 사진도 하나 실었는데 사진 속에는 6m 정도 되어 보이는 생명체의 뼈가 찍혀 있었고 유독 커다란 머리에는 2개의 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용의 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수거해갔고 경찰들은 수거한 용의 뼈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해관 부두 인근에 며칠 동안 진열했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용 기사가 보도되자 타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용을 보기 위해 잉커우시로 향했습니다. 그 때문에 1934년 잉커우시로 오가는 기차표 값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당시 일본과의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용의 뼈가 일본 측에 의해 훼손되고 반출되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그 용의 뼈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대 생명체의 정체는 용이 맞을까요? 또 용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영국 런던 과학박물관은 전 세계의 용 전설을 수집해 이 전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만든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칸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카르파티아 산맥의 루마니아 쪽에 남아있는 용에 대한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용이 실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용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희귀하고 진귀한 동물이 아니었을까요? 오파츠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츠의 약자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유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오파츠 유물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유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고대 오파츠 유물 3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그다드 배터리. 1936년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남쪽에 위치한 후즈트 라블라는 작은 마을에서 높이 15cm의 작은 토기 하나가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그저 항아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토기는 발견된 지 10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발견 당시 과일즙의 성분이 검출되어 단순히 술을 담그는 데 쓰인 토기로 여겨졌지만 술 단지라기엔 철과 구리로 된 막대가 들어있는 등 구조가 독특했고 이 항아리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스트리아 출신 고고학자이자 이라크 국립박물관 디렉터였던 빌헬름 케니히는 이것은 현대의 배터리와 아주 흡사한 원리를 가진 고대의 배터리라고 발표합니다. 그로 인해 이 유물은 바그다드 배터리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작 시기는 약 20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 이 바그다드 배터리가 등장하기 전 처음으로 등장한 배터리는 불과 200년 전입니다. 무려 1800년이나 일찍 만들어진 배터리는 학계를 뒤집어 놓았죠. 바그다드 배터리의 내부는 입구와 연결된 구립한 원통이 들어있고 그 중앙에 쇠봉이 달려있는데 부식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식초나 와인 등과 같은 전해질 물질을 담았다고 추정됩니다. 2000년 전에 배터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곧바로 같은 원리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빌헬름이 공개한 내부 도대로 배터리를 만든 결과 0.5V의 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배터리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한 전류를 이용해 통증 완화 치료를 하였다. 두 번째, 전기를 이용해 조각품에 도금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바그다드 배터리는 현재까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후속 연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아닌 비밀 장소로 옮기는 도중 약탈당하여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과연 그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안티키테라 기계,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우리나라로 치면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던 당시 만들어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 에게에 있는 안티키테라 섬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기계에 새겨진 그리스 글자의 모양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의 유물로 추정되었죠. 사실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에 처음 발견된 후 50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엑스레이가 상용화되면서 유물을 찍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계 안쪽에 빽빽하게 들어찬 톱니바퀴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실제로 이 물건의 내부 도면을 제작해 보았는데 이 정도로 복잡한 도면으로 만들어진 실제 기계가 기원전 150년 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톱니바퀴를 이용한 자동기어 장치의 개념은 16세기에나 등장했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은 18세기에 가장 정교하게 만든 시계와 맞먹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견된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뿐이었고 생각 이상으로 고차원적인 설계였기에 예측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안티키테라 기계는 일종의 아날로그식 컴퓨터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약 30cm 정도의 나무 상자에 들어있던 3개의 다이얼과 2개의 바늘,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천체 관측용 컴퓨터라는 것이었죠. 1년 기준 365일로 정확히 표기된 다이얼의 눈금과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바늘, 행성들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달의 일식과 월식 주기 계산 등 현재로서야 가능한 과학기술들의 집합체였죠. 학자들은 안티키테라 기계를 재현하기 위해 안티키테라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대의 과학기술을 대입해 시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티키테라 기계를 완벽히 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천체와 과학 지식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년을 앞서 있었던 것이죠. 현재는 안티키테라 기계의 비밀들이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식은 왜 후대까지 전해지지 못한 걸까요? 만약 후대까지 전해졌다면 현재는 얼마나 더 발달한 문명을 지니고 있을까요? 3.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1999년 독일군 헨리 웨스트팔과 마리오 레너는 독일의 미텔베르크 숲에서 마치 천체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 원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름 30cm, 무게 약 2.5kg. 척 봐도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훔친 원반을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주인을 거치면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소문은 독일 정부까지 닿게 되는데요. 정부는 원반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실을 처음 신고했던
고고학 교수 하럴드 멜러와 협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교수를 앞세워 원반의 구매자로 위장시키고 호텔바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암거래상이 물건을 건네줄 때 그 현장을 덮쳐 검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초 판매자였던 헨리와 마리오를 역추적하여 검거하였고 유물이 발굴된 위치와 정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반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것은 기원전 16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유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네브라 지역에서 발견된 천문반이라고 하여 명칭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지어졌습니다. 현재 이 원반은 세계 3대 오파츠로 분류되고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물은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천문판으로 중앙에는 금으로 된 태양과 달, 32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7개의 별이 모여있는 부분은 플레이아데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가장자리에 보이는 2개의 원호는 지평선을 의미하는데 호의 양 끝에서 원반의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 각도가 정확히 82도였는데 이것은 당시 미켈베르크 지역의 하지와 동지 때의 일몰 시점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고유의 측정 방법이 매우 정확하였다는 것이죠. 또 원반의 가장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40개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을 40주기로 나눈 것인데 각각 홈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를 확인하며 농사를 짓는 데 활용했으리라 추측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3600년 전에 이런 계산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이집트도 태양과 달을 별이나 행성이 아닌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네브라 디스크를 만든 이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정교하고 높은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네브라 디스크 만드는 데 사용한 재료 또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성분 분석 결과 원반 자체를 이루고 있는 청동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맥에서, 장식된 금은 영국의 코널 반도에서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동기 시대에 이미 유럽 전역에 교역망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사상까지 유통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원반 안에 아주 많은 미스터리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인지 발견 당시 조작된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브라 디스크의 원래 색상은 갈색인데 녹이 슬어 청록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녹이 쓰는 과정이 인위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정하였는데 전문가들의 답변은 일치했습니다. 네브라 디스크의 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산화되어 녹청으로 뒤덮였는데 입체 현미경 고배율로 조사한 결과 이것을 단기간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형태이고 자연적 산화의 흔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네브라 디스크 발견 당시 몇 점의 청동기 유물들도 같이 발견되었는데 그 청동기 유물도 같이 조사해본 결과 디스크의 연대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2013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독일 작센 아날트주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파츠 유물들은 발견될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남겨주고 기존 학계의 주장을 뒤엎어버리죠. 먼 옛날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18세기 말부터 세계의 탐험가들이 남극을 찾았지만 대부분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고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이다 보니 탐험 결과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소수 인원들이 남극 연구 기지에 상주하면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고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으로 남아있죠. 그러던 중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 2012년 9월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 일부 국가가 참여해 구성된 8명의 국제연구팀이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바로 남극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영국 데일리 메일을 비롯해 세계 각국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극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치조차 공개하지 않았죠. 음모론자들은 주최국인 미국이 이 정보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묘의 한 형식으로 사각 추형 건축물을 말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8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공 건축물인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극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구팀이 발견한 남극 피라미드는 총 3개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프 피라미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쿠프 피라미드는 높이가 230m, 질량은 약 590만 톤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남극 피라미드의 높이는 무려 400m의 거대한 크기입니다. 만약 남극 피라미드가 얼음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면 그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남극 피라미드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지구시스템과학 교수는 이것을 피라미드가 아니라 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날씨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뾰족한 산봉우리를 예시로 들며 남극 피라미드가 산이 남극의 극심한 비바람으로 인해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자연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처럼 되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극 산들은 대개 험준한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극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극에서는 지금까지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고생물학자 피터 웹 박사는 1986년 남극에서 대규모 숲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2012년 8월 독일 괴테 대학의 요르그 프로스 교수 연구팀이 영국 유명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500만 년 전 남극에는 야자수와 나무의 숲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극이 과거 현재와는 다르게 아열대 기후였다는 것이었죠. 즉, 인류 문명이 남극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남극 피라미드를 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의 주장은 달랐죠.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던 시대는 약 400만 년 전인데 남극이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던 150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UFO 연구가들은 이 발견에 대해 남극 피라미드는 외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외계인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남극 UFO 충돌.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와 UFO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던 러시아의 연구원 발렌틴 데게레브는 구글 어스를 통해 UFO의 일부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균 2000m가 넘는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남극의 600m의 길이로 튀어나온 수수께끼의 물체는 수백만 년 전 추락한 UFO의 일부이며 눈과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해빙이 되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것의 주위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4대의 군용 탱크가 확인되는 것이 더욱 의심스럽죠. 현재는 구글어스에서 지워진 상태입니다. UFO 연구가들은 구글어스에 찍힌 이 사진이 UFO가 맞으며 정부에서 지운 것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남극 동굴 속 UFO. 눈이 녹으면서 남극 대륙 내 거대한 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구글어스를 통해 발견됐습니다. 직경 90m의 크기에 깊이 30m로 추정되는 구멍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사진을 보시면 완벽한 원형을 띤 디스크 모양의 물체가 마치 암석 지층으로 파고든 것처럼 보입니다. 외계인 설 외에도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아틀란티스 문명이 남극에 묻혀 있다는 가설입니다. 아틀란티스란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언급한 전설의 대륙을 말합니다. 그곳은 해상 국가로 기원전 9600년경 지구 최초의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라고 전해져 오는데, 서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남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 지질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지구의 지축은 수만 년 단위로 바뀌는데, 약 1만 년 전엔 지구 환경이 지금과 달라 남극도 식물이 울창한 대륙이었다고 주장하죠.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에 부패가 만연하고 신의 노여움을 사 결국 하룻밤 만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시기가 지축이 바뀌면서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습니다. 남극의 비밀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죠. 남극 피라미드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현생 인류의 가장 큰 궁금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도 이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죠. 그중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 질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인류가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여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생쥐에게 대입한 실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물행동학자 존 B. 카룬 박사가 1968년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시행한 유니버스 25입니다. 쥐를 통해 인간사회 모방 실험을 목적으로 한 이 실험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2.7m, 높이 1.5m의 금속으로 된 정사각형의 공간에서 적정 온도인 20도를 유지해주고 16개의 수직 통로를 만들어주어 쥐들에게 집을 제공했고 그 꼭대기에는 무한하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벽면에는 먹을거리와 둥지의 재료를 부족할 일 없이 공급해 주었죠. 전염병을 막기 위해 매주 내부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죠. 그야말로 쥐들을 위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카룬 박사는 처음에 4쌍이 건강한 쥐를 투입하였습니다. 투입 첫날부터 104일까지를 A단계라고 불렀는데 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둥지를 지은 시기입니다. 첫 단계에서 쥐들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첫 새끼가 태어나면서 B단계로 넘어갔는데 B단계는 105일부터 315일까지의 기간이며 성장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쥐들은 출산을 계속하며 개체수를 늘려갔고 55일마다 쥐의 개체수가 2배로 급증했으며 315일째가 될 때까지 사육장 내부에는 620마리의 쥐가 존재했습니다. C 단계는 315일부터 560일까지인데 침체 단계로 불렸으며 개체수의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45일마다 2배의 개체수가 되는 정도죠. 또 쥐들에게서 이상행동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개체수의 밀도가 높아진 탓에 짝짓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죠. 쥐들의 공격 성향은 극도로 증가했고 쥐 사회에서 여러 암컷을 거느리며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던 수컷들은 새끼와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 B단계에서와는 달리 두 번째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주변의 공격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출산율이 하락하며 자신의 새끼를 공격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침체 단계 중 어느 시기에는 새끼의 사망률이 90%를 넘어서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또 암컷을 차지하지 못하는 수컷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사육장 내부의 집이 아니라 사육장 중앙에서 생활했으며 온몸에 상처가 많았고 그중 일부는 동성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쥐들의 사회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마지막 단계인 D단계는 560일부터 실험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데 죽음 단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미 쥐로부터 공격받고 쫓겨난 새끼 쥐들이 성체가 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쥐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컷은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싸움의 빈도가 극도로 줄어들었고 오직 생존과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인 먹고 마시는 일만 하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카룬 박사는 이 세대를 아름다운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의 수컷은 더 이상 짝짓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암컷 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출산하려고 하지 않아서 훨씬 적은 수의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은 어미 쥐들은 새끼를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쥐들은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자고 털을 다듬는 것만이 전부였죠. 그렇게 쥐의 개체수 증가율이 감소하여 실험 600일 처음으로 전체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쥐 마리당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과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쥐들은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육장 내부 쥐의 수는 줄어들기만 하였죠. 대략 1800일쯤에 모든 개체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 카룬 박사는 실험을 중단하게 됩니다. 1972년 카룬 박사는 왕립의학회에서 죽음의 제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실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개체수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서로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또 양육과 관련된 행동들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개체수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B. 카룬 박사의 쥐 사회 실험이 인류 종말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인간과 쥐를 비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미래의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인류는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인간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인류가 외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이자 작가인 앨리스 실버 박사는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이외의 생물을 생물학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구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계 행성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즉 인간은 외계에서 처음 생겨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 중 가장 진보한 종이지만 지구의 환경과는 잘 맞지 않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지구에서 적응한 것이 아닌 외계 행성에서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그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태양에 대한 내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온동물인 파충류는 태양을 이용해 체온을 조절하고 인간을 제외한 정온동물들은 대부분 몸이 털로 덮여 있어 체온 유지를 하고 태양의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강한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도 안 되어 그을려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간의 피부가 지구상에서 쬐는 강렬한 햇빛을 전제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 밖에도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해 다양한 병원균이나 질병 등에 약하고 만성 질병이 많은 이유가 지구보다 자외선을 덜 받는 행성에서 진화해온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두 번째는 기의 고통, 즉 요통을 말하는데 인류가 지구의 중력이 아닌 지구보다 약한 중력의 행성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버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체내 시계가 지구와 어긋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요. 인류의 고향 행성의 자전 주기가 25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루를 25시간으로 상정해 진화했다고 설명했죠. 인간의 몸이 하루를 25시간으로 보는 것은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면과 건강 등에서 인류는 항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대개 출산이 일상적이고 복잡하지 않으며 어렵지 않은 과정이지만 인류의 출산은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합병증이 있고 2009년 기준 아직까지도 매년 50만 명이 임신과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아기는 발달이 매우 느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들은 새끼일 때 며칠이 지나면 보통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보통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첫 걸음을 뗍니다. 이외에도 실버 박사는 다른 종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가 223개가 존재한다, 인류의 진화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고학자이자 수메르학의 권위자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제카리아 시친 박사도 인류 진화가 고대 외계인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의 선진 기술을 가진 해왕성 너머에 있는 니비루라 불리는 행성의 외계 종족 아누나키들이 지구를 방문해 당시 지구상에 있던 원시 인류를 그들의 유전자공학 기술로 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간을 진화시킨 이유는 노동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친 박사의 외계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고대 수메르 점토판의 신화를 해석하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도 지구 생명이 외계에서 기원했음을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40억 년 전쯤 외계 고등 문명이 무인 우주선에 미생물을 실어보내 지구 원시 바다에 떨어져 증식을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지구에서도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구의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전 부호가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 이유가 상호교배하는 하나의 작은 개체군이 이후 지구의 모든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원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미생물 우주선이 지구의 원시 바다에 떨어져 그 미생물들이 진화하였기 때문에 모든 유전 부호가 같다는 것이죠. 또 지구의 해성이 충돌하면서 생명체가 실려왔다는 호일의 해성 생명체설, 아레니우스의 이주 포자설 등 지구의 생명 탄생이 외계 행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공상적이고 실제로는 거의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젠가는 인류의 시작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류의 기원이 외계일까요? 5세기경 고대 혼란기의 브리튼 왕국을 침략하려는 폭티건과 그것을 막으려는 우서 펜드래건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우서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며 그의 어린 아들은 고아가 되어 마법사인 멀린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브리튼 왕국은 왕이 사라진 시점에서 왕위쟁 탈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마법사 멀린은 검을 석판에 찔러 넣어 이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왕이 된다 라는 문자를 새기고 캔터베리 대성당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나타나 칼을 들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 칼을 쉽게 뽑아냅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는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수펜드래건, 그 유명한 아서왕입니다. 돌에 박힌 검을 뽑는 자가 제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이죠. 이 검이 무슨 검일까요? 칼리번이라고도 불리며 칼레드부르, 칼리브루누스, 콜브랜드 등 여러 이름이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이름은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의 설화는 워낙 오래되고 유명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앞에 설명했던 바위 또는 무쇠에 꽂혀있는 칼을 뽑은 자가 왕이 되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수의 여인에게 엑스칼리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덤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섞였는데 전투로 인해 엑스칼리버가 한번 부러져서 호수의 여인이 부러진 검과 자신의 검을 교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왕이 영웅적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그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설적인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만 보아도 그러하죠. 이처럼 권력자나 종교적 인물에 대한 정당성,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설적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던 아서왕의 엑스칼리버가 정말로 실존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탈리아 시에나 외곽의 작은 마을 치우스디노의 몬테시피 예배당에서 바위에 꽂힌 칼 한 자루가 발견됩니다. 이 칼의 주인은 세인트 즉 성인인 갈가노 귀도티입니다. 1148년 이탈리아의 치우스다노시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기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너무 극심한 과잉보호를 받아 주위로부터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은 그는 성년이 된 뒤 유럽의 십자군에 지원하여 여러 전투에 참전한 뒤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세가 되던 해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 말없이 매일 혼자서 방 안에 앉아 주위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앞에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신과 12사도를 보고 어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대천사 미카엘이 제안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너의 모든 부를 내려놓고 그 존재를 신에게 바쳐라 라고 했지만 평소 그의 성격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던 갈가노는 저한테 불을 포기하라고요? 차라리 칼로 돌을 쪼갠다고 하십시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러자 미카엘은 그러면 칼로 돌을 쪼개보아라 라고 대답하자 갈가노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칼로 바위를 가르려는 신용을 하는 순간 바위가 버터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갈가노는 꿈이었지만 현실처럼 생생했던 탓에 자신이 바뀌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날 갈가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자로 살기 위해 떠납니다. 갈가노가 은둔자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부모와 약혼녀 등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를 만류하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검을 뽑은 갈가노는 신의 계시라며 자신의 앞에 있는 작은 바위에 장검을 내리찍어 단단한 바위에 장검이 박히게 합니다. 멀쩡했던 장검이 바위에 박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동굴에서 혼자 생활한 갈가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탈리아를 찾아와 바위에 박힌 장검을 뽑으려고 모여든 유럽 전역의 십자군 기사들은 이것을 뽑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은 지도자라며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검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185년 루치우스 3세가 갈가노를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성당을 지을 것을 명합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이 성당에 잠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객은 갈가노의 검을 훔쳐가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그 자객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기록상으로는 성당에 잠입했을 때 지키고 있던 늑대들이 물어뜯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이 잘린 채로 발견된 것이죠. 발견된 팔이 만약 늑대들이 물어뜯은 것에 의한 것이라면 찌시겨지고 이빨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팔의 단면에서는 그와 반대로 날카롭게 베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잘린 모습이었습니다. 또 갈가노의 검에 그 팔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팔은 현재도 갈가노의 검 옆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검 엑스칼리버 신화의 실존 검이라는 갈가노의 장검은 학자들이 조사해 보려고 해도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유로 조사할 기회를 주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서는 믿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소문 때문인지 교황청에서 조사를 허락하게 됩니다. 갈가노의 검을 금속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1100년에서 12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지면 레이더로 확인한 결과 칼은 돌 아래까지 온전하게 박혀있다. 돌 아래에는 무덤이 존재한다. 갈간호의 무덤으로 추측된다. 돌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갈거나 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칼이 돌에서 빠지지 않았고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꽂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혹시나 싶어 학자들은 미라의 손도 확인해 보았는데 1100년에서 1200년대에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엑스칼리버의 전설, 바위에 꽂힌 검, 그리고 뽑을 수 없는 검의 미스테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를 돌고 있는 미스터리 위성이 있습니다. 흑궤도를 돌고 있는 정체불명의 위성은 1960년 2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 인공위성은 왜 미스터리 위성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 중인 상황에서 이 인공위성은 매우 크게 다가왔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성이 극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극궤도란 지구의 극점인 북극과 남극을 잇는 궤도를 말하는데 그 당시 이런 극궤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이었죠. 거기에 더불어 이 위성에 대해 관측한 결과 당시 위성의 기술보다 2배 정도 더 빠르면서 무게는 15톤 정도로 당시 최고 수준의 위성 무게는 500kg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쏘아 올릴 수 없는 무게였죠. 애들러 천문대의 책임자인 로버트 존슨 박사는 이 물체가 인류가 만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으며 이 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또 프랑스 파리 천문대 자크 발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발사한 인공위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상 모든 위성들은 발사 시 지구 자전 방향으로 발사되며 지구 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도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를 공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구 자전력을 추진체로 삼아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현재도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없으며 이를 개발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 위성은 3주 정도 관찰된 후 사라졌는데 얼마 뒤 미국은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1959년 2월부터 1961년 4월까지 3년 동안 39개의 디스커버러 인공위성을 발사했었는데 그때 발사한 미국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가 바로 흑기사 위성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1981년 이 흑기사 위성이 다시 포착됩니다. 인공위성의 원리는 지구의 중력이 인공위성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위성이 돌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운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점점 나가거나 지구 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궤도 밖에서 궤도 안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면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설명되지 않았죠. 1987년 미국의 인데버 우주왕복선 프로젝트 도중에 지구를 공전하는 미스터리 물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 물체는 바로 흑기사 위성으로 나사에서는 5장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단순한 파편이 아닌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 전함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외계에서 보낸 정찰용 위성 같아 보였습니다. 1989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 이 위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중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지 미라는 이 흑기사 위성이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학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위성은 15에서 20년 주기로 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지구 방문일은 203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흑기사 위성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에 존재하는 칼카자가 산. 이 산은 산 전체가 검은색의 커다란 바위들로 덮여 있어 현지에서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산은 아주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퀸즐랜드의 죽음의 산. 왜 이런 별명이 붙여진 걸까요? 오래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이 산을 칼카자가 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이 장소이고 가까이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 주변에만 가면 비명과 앓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면 사라져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원주민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칼카자가 산에 사악한 주술사가 살았고
원주민들이 주술사를 두려워해 아이나 노인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설도 존재하는데 이 산에는 데빌데빌 또는 마기트진이라 불리우는 붉은 눈의 괴물이 살고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들을 동굴 속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블랙마운틴 상공을 지나다니던 일부 비행기 조종사들은 칼카자가 산에서 비행하는 것을 꺼렸는데 산 근처만 가면 비행기의 항법장치가 고장났으며 이상한 난기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칼카자가 산에서는 자기장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991년 자기장과 방사능 수치를 테스트한 결과 어떠한 자기장이나 방사능 수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만 만연하던 소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수없이 일어난 실종 사건 때문인데 처음으로 기록된 실종 사건은 1877년 9월 2일 쿡타운에 살고 있는 카우보이 필립 그레이너는 자신이 키우던 소들을 몰고 목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던 그는 소 한 마리가 칼카자가 산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보고 동료에게 소들을 부탁하고는 말을 타고 소를 쫓아갔으나 소와 말 그리고 필립 그레이너까지 모두 실종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은 1882년 11월 칼카자가 산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해리 오웬은 키우던 짐승들이 잘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목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소가 한 마리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블랙 마운틴을 제외한 곳은 모두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해서 블랙 마운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같이 목장을 운영하던 조지 호킨스가 해리 오웬을 찾기 위해 블랙 마운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블랙 마운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이 커진 것을 깨달은 경찰은 목장과 칼카자가 산 인근을 열심히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칼카자가 산 내부를 수색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수색팀을 꾸려 산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2명의 경찰관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산 중턱에 동굴을 조사해보겠다고 무전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동굴에 들어갔던 경찰 중 1명만이 충격에 휩싸여 기절한 채로 발견되고 회복한 후에도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리 오웬과 그의 파트너 조지 호킨스, 동굴에 들어간 경찰관 1명은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 후 지역 주민과 경찰들은 블랙 마운틴에 들어가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일을 꺼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90년대에는 2명의 청년이 칼카자가 산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다며 자진해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 둘은 실종됐으며 그들을 구하겠다고 올라간 2명의 다른 청년들도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932년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칼카자가 산을 방문한 해리 페이지는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하이킹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페이지의 시신만이 발견됐을 뿐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칼카자가 산으로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산 밑에는 비밀기지가 있으며 외계인이 사람과 동물을 텔레파시로 끌어들여 잡아들인다는 등의 많은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부 동굴 탐험가들은 칼카자가 산 부근에 있는 킴벌리 지방 동굴 벽화와 연관을 지으며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고대 원주민들이 그린 벽화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한 생명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존재가 바로 사람과 동물이 실종되는 원인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유명한 탐험가로 알려진 리로이가 이 죽음의 산 블랙 마운틴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그는 칼카자가 산에 관한 전설과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겁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볼버 한 정과 손전 등을 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낮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산을 돌아다니던 리로이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수많은 광산을 개발하며 산을 탐험했던 그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산을 탐색하던 도중 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이 동굴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깊었고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졌죠. 15분 정도 내려갔는데 큰 바위로 막혀있는 통로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었던 리로이는 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춰본 결과 큰 바위의 오른쪽에 몸을 구부리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탐험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멈춰섰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동굴 속 어둠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아 전등으로 확인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 순간 손전등이 고장나고 그의 주변은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주변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분명히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었고 그 느낌은 점점 더 세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엇인가 머리 위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 몸을 숙였는데 어둠 속에서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냄새가 이상해서 등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순간 깜짝 놀란 저는 무조건 왔던 길을 되짚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그것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쫓아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리볼버를 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총에 맞지 않고 놀라 저를 공격한다면 더 위험할 것 같아 공격했을 때 총을 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고 또 헤매다 저 멀리 출구로 보이는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너무 급하게 달리다 여러 번 넘어지고 동굴 벽에 몸을 부딪혔지만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뒤쫓던 물체를 피해 전속력으로 달린 저는 동굴 바깥으로 나온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마주친 빨간색 눈 두 개가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로이가 설명한 역겨운 악취를 뿜어내는 괴색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실종 사건들은 1800년대부터 2000년대 가까이 칼카자가 산에서 겪은 기묘한 경험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 덕분인지 칼카자가 산은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 현재 야생 동물들과 희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호주의 국립공원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왜 칼카자가 사는 죽음의 산이라고 불렸던 것일까요? 이곳이 검은 바위로만 된 산이다 보니까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또 산 아래와 정상에 온도차가 심하고 악천후가 자주 발생한다는데요. 게다가 미끄러지기 쉬운 겹겹이 쌓인 바위 밑에는 매우 깊고 큰 틈이 있는데 그곳에 떨어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죠. 산에 왔던 사람들이 검은 바위밖에 없으니 길을 잃고 밤이 되면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검은 바위들은 잘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또 일교차가 크니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산 블랙마운틴 그곳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은 그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것일 뿐일까요? 1. 백두산 괴물 4명의 사냥꾼이 백두산 천지를 거닐던 중 괴물을 목격했다. 뿔이 달리고 목이 긴 황금색 동물이 물속에서 솟아올랐는데 사냥꾼들은 놀라 도망치니 괴물이 크게 울부짖었다. 백두산 천지 괴물은 1903년 청나라 시대 때 처음으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목격담이 이어지는 괴생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괴물에 대해 촬영 사진들 대부분이 흐릿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마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조작이다, 관광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 이야기달라고 치부합니다. 또 학자들도 화산 폭발을 대략 1000년 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독자적인 생물이 천지 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였죠. 그래서 학자들은 화산 지역이기에 현무암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화산의 용암 안에 키포를 많이 머금은 채 굳으면 물에 뜨는 부석이 되어 떠올랐다가 가스가 방출되어 다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착각한 것이거나 거대한 산천어나 백두산 근처에 서식하는 흑곰 등을 괴물로 착각한 것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게 몇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데요. 1984년 6월 북한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산천어 100마리를 천지에 방류했습니다. 학자들은 한여름에도 10도를 넘지 않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일반 강물의 산천어들보다 훨씬 크기가 크게 자랐고 현재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천지 바닥에 작지 않은 면적에 마그마 열원이 뿜어져 나오는 틈새가 존재하여 그 틈새의 근처는 20도 정도의 따뜻한 수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관광객들이 괴물을 목격한 장소도 그 틈새가 있어 따뜻한 수원 인근이라고 합니다. 1995년 8월 황일권 감독은 통일을 기원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천지를 바라보고 있던 감독은 이상한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천지 한가운데에 검은색의 거대한 물체가 떠오른 것인데요. 황 감독은 곧바로 촬영 감독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촬영 감독은 카메라로 거대한 물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생물체를 직접 본 황 감독과 촬영 감독은 그것이 일반적인 짐승의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긴 목을 가지고 있고 앞머리 부분이 기역자로 꺾여 있었으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고 설명했죠. 당시 촬영 감독은 해당 물체가 괴물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백두산 괴물을 목격한 사례이며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목격한 건 역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촬영 테이프가 분실되어 영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행히 영상을 캡처한 스틸컷들이 남아있어서 카메라에 찍힌 괴물의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확대를 매우 많이 하여 찍어 화질은 흐릿했지만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두산 괴물로 오해를 일으키는 산천어나 물에 뜨는 부석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백두산 천지에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괴생 물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2. 모켈레 은벤베. 모켈레 은벤베는 콩고의 텔레 강 인근에 산다고 전해지는 괴생 명체입니다. 원주민 언어로 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776년 처음으로 목격된 후 현재까지 수십 건이 넘는 제보와 증언이 있었죠. 모켈레 은벤베를 목격한 사람들의 주장은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하마보다 좀 더 큰 덩치, 길고 유연한 목, 길고 튼튼한 꼬리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 그 중에서 용광류와 아주 비슷합니다. 1976년 미국의 파충류학자인 제임스 파웰은 악어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이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공룡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파웰은 원주민들에게 용광류 공룡 중 하나인 디플러도쿠스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원주민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모켈레 은벤베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둘레가 90cm나 되는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3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폭폭이 2m가 넘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덩치를 가진 괴물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3개의 발톱 역시 용광류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파웰 박사는 이러한 목격담과 기록이 콩고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모켈레 은벤베는 세간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79년과 1981년 2번에 걸쳐 탐사대 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존하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모켈레 은벤베의 울음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채집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인 선교사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콩고의 텔레오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은 호수에서 흘러나온 강이 상류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주변에 서식하는 모켈레 은벤베가 자꾸만 그들을 공격하며 물고기잡이를 방해하자 아예 날카로운 통나무들과 나뭇가지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켈레 은벤베는 나타나서 바리케이드를 뚫으려 시도하다가 나무에 찔려 상처를 입었고 원주민들은 그 기회를 노려 창으로 모켈레 은벤베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모켈레 은벤베를 해체하는데 고기를 자른 부위가 다시 살아나 여러 번 잘게 써는 일을 반복하고 나서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하룻밤 내에 모두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후로 원주민들은 모켈레 은벤베를 단순 동물을 넘어 일종의 정령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모켈레 은벤베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실존하는 공룡일까요? 3. 지이오마루. 1977년 뉴질랜드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의 동쪽 해안 부근을 지나던 일본의 배가 기묘한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을 건져 올립니다. 당시 건져 올린 이것은 그 크기가 매우 거대했으며 바다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는 고래나 상어도 아닌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서 악취가 강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간단한 스케치와 길이와 무게를 재고 샘플을 채취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어 이 사체를 건져 올렸던 배의 이름을 따서 지이오마루라고 불리게 됩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과 조사에 따르면 무게는 약 1800kg, 길이는 약 10m였으며 4개의 지느러미와 2m 정도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큰 특징은 목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보통 고래나 상어와는 달리 목의 길이만 1.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지이오마루의 사체를 찍은 사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으며 여러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고 또한 스코틀랜드의 내시와 흡사한 외모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내시라는 뜻의 유내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학계에도 매우 큰 이슈였는데요. 지이오마루의 선장으로부터 사진을 비롯한 자료들과 샘플들을 넘겨받은 학자들은 즉시 조사를 진행했죠. 처음에 물고기나 고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여겨졌는데
이 지이오마루가 고대의 수장룡인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교수였던 시카마 토키오 교수는 이 지이오마루가 수장룡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담당 교수였던 이마이지미 유시노기 또한 이것이 공룡의 사체라는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이오마루의 척추가 매우 작고 목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어리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껏 알려진 동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몸통의 크기와 지느러미의 위치도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어들의 지느러미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7년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체가 떠내려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매닐 섬의 해안가에 떠내려왔던 매닐 섬의 사체 사건입니다. 이 사체도 지이오마루와 동일하게 긴 몸과 긴 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체를 발견한 사람들 역시도 매닐 섬의 사체를 공룡의 사체라고 주장했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이 매닐 섬의 사체를 상어의 종류 중 하나인 돌묵상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뒤 발견된 지이오마루 역시도 바로 이 돌묵상어의 사체가 심하게 부패한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공룡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해양의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또한 긴 목을 비롯한 특이한 모습은 사체가 부패한 과정에서 뼈에 붙어있던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있던 뼈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죠. 결정적으로 지이오마루에서 채취했던 피부와 근육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돌묵상어의 신체 성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학계에서는 앞서 발견됐던 매닐섬의 사체와 지이오마루의 사체를 대부분은 돌묵상어의 사체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공룡은 실존하지 않는 것일까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34세의 앤드류 도스는 2022년 4월 틱톡 영상 하나만으로 무려 1000만 조회수를 얻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 총 길이가 36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영상의 주인공 앤드류 도스는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을 지나던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Person, dude. No, seriously, pull over, pull over. No. There's a person standing there. No, it's not. Dude, if you've seen what I've seen right now. 카메라를 확대해보니 산 정상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생명체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앤드류는 그 무언가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확신했지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설산 정상 위에 생명체가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컸고,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높은 산을 달리는 차 안에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라면 최소한 5m는 넘어야 했던 것이죠. 앤드류는 이 생명체를 거인이라고 확신하며 틱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생명체에 대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길 원했습니다. 앤드류 또한 그랬죠. 그래서 다시 거인을 찍기 위해 차를 타고 처음 발견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Do you see how far away it is?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장소에는 생명체가 사라지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이에 대해 그 거인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그 후 앤드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I just got stopped by like some CIA agents. He told me to turn around and said, 그가 올린 새로운 영상에는 본인이 국립공원의 공공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에 의해 그곳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접근이 금지된 것입니다. 앤드류는 그들이 아마도 CIA 요원이나 정부의 요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 길이 폐쇄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앤드류는 다음날 다시 그 산으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오전 5시 30분 그곳으로 향하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포착하게 됩니다. 거인이 있던 산의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물체는 긴 원 형태의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날 산 인근을 날아다니는 검은색 헬기 2대까지 목격하여 사람들과 그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불과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앤드류 또한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4월 17일 스토킹 당하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집 밖에서 수상한 검은 차량을 발견했고 앤드류가 차를 향해 달려나가자 수상한 차량은 속력을 내며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고 이후 한 달 가까이가 다 되도록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5월 6일 드디어 공식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하나 게시합니다. Sorry to disappoint you guys, but all of the videos that I posted were scripted. They're just fake. They were just strictly for entertainment. 그는 카메라를 향해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자신의 모든 동영상은 오직 재미를 위한 거짓 동영상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평소 앤드류가 촬영하는 각도나 행동 등 평소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앤드류는 평상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방의 옆쪽을 힐끔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앤드류의 영상이 마치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찍힌 영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며칠 후인 5월 16일 앤드류는 또 하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영상은 거짓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침묵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다시는 자신의 동영상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9초 길이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밀리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2달 동안 그의 계정에는 어떠한 동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7월 1일 인터넷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그 기사는 바로 앤드류 도슨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고 그가 거인 영상을 올린 뒤 정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앤드류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일까요? 이렇게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앤드류 도슨. 여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니 메르켈이라는 유튜버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토니는 앤드류가 죽기 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거인의 영상이 진짜인지 장난인지 물었고 한 달이 지난 6월 13일 앤드류에게서 답장이 오게 됩니다. 앤드류는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앤드류의 틱톡에는 밀리터리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게시된 것이 없었지만 앤드류의 페이스북에는 여전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들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방금 예약한 멕시코 여행에 대해 설레고 흥분된다고 했다는데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유튜버는 앤드류의 죽음에 대해 더욱더 깊이 파헤치게 됩니다. 앤드류의 비디오에는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앤드류가 찍은 거인의 장소를 따라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앤드류가 찍은 산 정상 위에는 거인이 아니라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찍은 영상에서 거인을 볼 수 없었던 것도 그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영상을 찍었기 때문이죠. 또한 동영상에서 나온 검은 헬기는 사실 로깅용 헬리콥터인데 종종 접근이 어려운 숲에서 벌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헬기라고 합니다. 앤드류의 죽음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앤드류의 부고 기사를 알린 사이트는 사망 증명서 없이도 누구나 게시할 수 있는 신문 사이트라는 것이죠. 해당 부고 기사의 페이지 소스를 분석해보면 부고 기사가 처음 올라간 날짜는 7월 1일 오전 7시였는데 앤드류가 사망한 날도 7월 1일입니다. 그가 만약 오전 7시보다 빠른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친다면 누군가 최대한 빨라도 불과 6시간 안에 부고 기사를 올린다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인을 봤다고 주장한 후 사망한 앤드류 도슨. 그의 죽음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사람들을 희롱한 사기꾼일까요? 1. 브라실 섬. 7년에 한 번씩만 모습을 드러내는 미스터리한 전설의 섬 브라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섬의 서쪽 대서양에 있다고 전해지는 브라실이라고 불리는 섬은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된 1325년 처음으로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제노바의 지도 제작자였던 안겔리노 두서트는 본인이 제작한 지도에 브라실 섬을 최초로 표기하였습니다. 그가 어째서 기존이 없던 섬을 갑자기 그려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후 1375년 지도 제작자였던 카탈로냐 아틀라스도 섬을 지도에 표기하였고 그 후 섬은 세계 각국의 지도에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등장 시기가 7년을 주기로 돌아왔고 그 섬에 도착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1480년 안드레아 비앙코가 제작한 베네치아 지도에서 브라질 섬을 본 존 제이 주니어는 직접
그 섬을 찾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에도 브라실 섬은 유령섬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7년에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는 안개에 쌓인 신비로운 섬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모험가들에게 강한 모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주제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발한 그는 2주 동안 브라실 섬의 좌표 인근을 모조리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바다뿐인 망망대해였던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엔 1481년 영국인이었던 트리니티와 조지가 두 척의 배를 이용하여 섬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브라실 섬은 7년 정도를 주기로 여러 지도에서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1580년대 제작된 모세 피트의 지도, 1590년대에 제작된 유럽의 오르텔리우스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 기록되었는데 그 명칭과 위치는 지도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고 하죠. 지도에 대한 확실한 목격담이 나오는 것은 섬이 발견된 지 300년도 더 흐른 1674년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선장이었던 존 니스벳은 프랑스에서 아일랜드로 항해하던 중 심한 바다 안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배의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항해하던 그는 안개 속에서 흐릿한 육지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브라실 섬이라는 직감이 든 존은 그곳에 배를 정박하고 4명의 선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자신들이 내린 곳이 섬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존과 선원들은 반나절 동안 섬을 돌아다녔고 그에 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브라실 섬이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존은 섬에서 크고 검은 토끼와 마술사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술사는 선원들에게 금화와 은하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존은 섬에서 돌로 된 요새를 봤다고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존 니스벳이 아일랜드로 돌아온 뒤 알렉산더 존스는 이 섬을 찾고자 다른 선원들과 모험을 떠났고 그 역시 섬에 도달하여 존 니스벳의 증언이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설적이고 몽환적인 섬을 직접 목격하거나 다녀왔다고 증언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이 섬은 부유하고 발전된 문명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돔과 타워, 풍족한 가축들, 그리고 평민들도 부유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 후 2세기 정도 섬을 방문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1872년 다시 브라실 섬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로버트 오플레어티와 TJ 웨스트룹입니다. 특히 TJ 웨스트룹은 그 섬을 3번이나 방문했다고 주장했고 그 황홀함과 몽환적인 세계에 매료되어 가슴속 깊이 남아 섬에 대한 3가지 이색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록이 유실되었고 그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19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브라실 섬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라앉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학자들은 그저 실제 섬이 아닌 수증기와 안개로 인한 광학적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하고 다녀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은 무엇일까요? 2. 괭베클리 테페. 터키의 동남쪽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하란 평야 북부 지역에서 전대미문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괭베클리 테페 유적인데요. 괭베클리 테페는 터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거대한 면적 때문에 아직도 발굴 작업 중인 유적입니다. 학계는 괭베클리 테페를 인류 최초의 신전이자 가장 오래된 인간의 건축물이라 보고 있습니다. 1963년 미국의 고고학자 피터 베네딕트가 처음 발굴을 시도했다가 일부 드러난 석주를 흔한 묘표로 인하여 철수했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당시 괭베클리 테페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네발리 초리에서 유적 발굴에 참여하고 있던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어떤 계시를 받고 주도하여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적의 방사선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1만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시기는 농경사회로 진입하지도 못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아직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 이외에 도구를 다루지 않던 시기인 것으로 아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며 종교를 만들어 사원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발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명이 발생하려면 농경 생활을 거쳐 정착지를 정하고 종교가 만들어진 후 신전과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순서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백 년에서 길게는 몇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괭베클리 테페는 이 모든 세월을 하나의 유적지로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괭베클리 테페는 지구 리셋설의 증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지구 리셋설이란 초고대 문명설이라고도 하는데 오래전 먼 고대에 이미 현대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전쟁, 전염병,
환경 등의 이유로 종말을 맞게 되어 인류가 다시 두무의 상태로 돌아가 문명을 재건설한 것이라는 음모론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로 학계를 놀라게 했던 역사적 발견들을 예로 듭니다.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기계 유물부터 이라크 바그다드 배터리 같은 오파츠 유물을 말입니다. 먼 과거 정말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걸까요? 3. 요나구니 해저 유적. 1987년 일본 오키나와현의 요나구니 섬. 스쿠버 다이버 이라타케 키아치로는 귀상어를 구경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키아치로는 바다를 헤엄치던 도중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마치 블록을 쌓아놓은 듯한 층층이 깎인 돌들로 이루어진 인공적으로 만든 거대한 고대 유적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닐 법한 도로와 배수구, 계단, 거대한 성문, 거북이 모양의 기념물들이 발견되었죠. 따라서 이 해저를 요나구니섬 해저 유적으로 불리게 되며 유적지 포인트로 정해지게 됩니다. 길이 1000m에 폭이 750m인 거대한 크기지만 유적 자체의 제일 높은 곳의 수심은 5m로 그리 깊은 해저에 위치해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요나구니섬 해저 유적은 현지 다이버들이 의해 조사가 진행되던 중 1995년 1월에 류큐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다뤄지며 큰 관심을 받게 되고 류큐 대학의 교수 기무라 마사아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적은 고대 유적지이고 인류가 인공적으로 돌을 가공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건설 당시엔 지상이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는 유적의 생김새 때문에 아틀란티스를 연상시키며 고대 문명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요나구니 섬에서는 독특한 상형 문자인 카이다 문자가 그려진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해서 요나구니 해저 유적과 이 유물이 연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석재 표면을 따라 잘라놓은 듯한 모습과 문자같이 생긴 돌의 상처, 인공적인 구멍 등 때문에 피라미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구니 해저 유적이 발견된 곳인 일본에서는 사실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이 지형을 고대 유적이 아니라 자연물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 주장은 서양 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찌 되었든 요나구니 해저 유적의 정확한 기원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도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허황된 의혹만이 아닌 정식 연구 중인 유적입니다. 과연 고대 유적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만들어낸 선물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